저번 주부터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195페이지 보시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죠. 110조입니다. 법조문 제가 읽어보면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망 복귀 사망. 전 2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국은 사기를 당한 사람은, 강박을 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정리해보고 책을 볼 건데요. 일단 사기가 뭐냐면요, 기망, 속였더니요,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켰고요.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요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기망, 속인다는 것을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죠? 착오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건인데요.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 속임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임수, 기망이 없다면 요거는 뭐에 불과하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기망, 속임수가 꼭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도 기망, 사기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소리 안 하는 침묵이 기망,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건설회사가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기망인가요? 사기인가요? 기망이겠죠. 왜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알려줘야 되겠죠. 고지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것은 뭐죠? 기망입니다. 또 이런 판례도 있어요.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 분양하면서 암소리 안 했어요. 기망인가요? 사기인가요? 기망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뭐 할 의무가 있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딱 갔는데 퇴근하고 나서 베란다 문을 쫙 열었더니 앞에 뭐죠? 무덤이 쫙 이렇게 깔려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살아? 그거 뭐예요? 당연히 고지 의무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기망이다. 침묵하는 것도.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가지고 1억 5천에 파세요라고 하길래 1억이라는 사실을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어요. 사기인가요? 기망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1억 5천이 아니라 1억이에요. 말할 뭐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는 겁니다. 따라 이것은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침묵이로도 뭐가 아닌 거죠? 기망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살면서 많이 속여보셨죠? 안 속여보셨어요? 저는 대빵 많이 속여봤는데, 친구도 속여보고 와이프는 진짜 많이 속여본 것 같고 그죠? 사기로 처벌받아 보신 적은 없으시죠? 왜 그런 거죠? 모든 기망이 속임수가 다 사기인 것은 아니에요. 기망이 있고 그것이 위법해야지만 비로소 사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여야 그것이 위법한 것이고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말할 때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비난할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골려주려고 속였다. 그거는 비난할 정도는 아니니까 위법하지 않으니까 뭐죠? 사기죠. 가장 문제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키기 전에 이모 요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끝내준대요. 맛있대요. 해가지고 시켰더니 맛이 더럽게 없어요. 기망한 거죠. 그래서 그 아줌마를 다음날 검찰에 사기로 고발하고 그 음식물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없다. 왜냐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는 없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장사 잘 될까요? 물어봤더니 끝내주게 잘 된다는 말이죠. 근데 분양받고 보니까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이것도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가끔 요새 보면은 전부 때 그런 거 붙어 있죠. 실투자금 4천, 월 300 보장, 그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가 하지. 아니 그렇게 좋은 거 지가 하지. 뭐 그걸 남 시키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꽁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니라고요. 왜요? 뭐 어떤 수익형 상가든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돈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 그것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대해도 상관없어. 지금 이거 과대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뭐죠? 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상품 광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우리 판례가 디트 판례도 규제 판례가 있는데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떻게 광고를 냈냐면 장사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책임지고 상인들한테 뭐예요? 임대할 거고 월 500씩 딱딱 떨어진다. 그죠? 뭐 10년간이니 뭐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뭐죠? 최고의 광고 모델을 최고의 인기 스타인 안영찬을 내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뭐 첨단 오락타운 조성하고 그래가지고 상가를 분양했는데 개코나 임대도 안 되고 완전히 뭐죠? 난리 났다.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닙니다. 상가가 돈이 될지 안 될지 오로지 누가 판단할 문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과대 광고하는 거예요. 물건 좋다 그러고 상가는 뭐죠? 장사 잘 된다 그러고 땅은 뭐죠? 땅값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기 분양 이런 거 다 재판 가면요. 사기 아닌 것으로 결론 납니다. 대부분 어디서 걸리냐면 위법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시험들도 답도 잘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을한테 1억 5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습니다 해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 1억 5천을 불린 것은 기망이거든요. 사기인가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왜요? 위협하지 않아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당한 놈이 바보예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대문 상가 이런 데잖아요. 못 가겠더라고. 한번 갔더니. 제가 그 물건값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호갱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5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 깎을 때 한 5만 원 부르면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5천 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면.
남는 거 없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5만 원 주고 사고. 아무튼 그런 거 다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고의.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도 사기가 아닙니다. 뭐어때요? 과실도. 돈 빌렸는데 안 갚고 있어요. 사기일까요? 빌린 돈 안 갚는 거. 대출 받았는데 안 갚고 있어요. 사기일까요? 아닌가요?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의냐 과실, 의사가.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최근에 그 뭐죠? 최홍만인가요? 씨름 선수. 걔가 1억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고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의냐 과실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당시에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게 된 것은 과실로 기망한 거야. 반사적인 거 아니고 여기 반사이지 않아요, 그죠? 빌릴 때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못 갚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과실로 속인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기가 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없어야 돼요. 고의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냐?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판단합니다. 최홍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마이너스예요. 빚이 많았고요. 거기다 그때 당시에 수익이 빵원이에요. 그러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1억을 빌렸다면 뭐 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갚을 마음이 없었으니까 고의니까 뭐죠? 사기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올해는 그 박근령 씨인가요? 박근혜 씨 동생. 그 사람도 사기죄로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판 중이라는 말은 검사가 기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빌린 돈도 1억이에요. 1억. 무죄 났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1억을 빌리면서 갚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빌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죠? 재산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거기다가 소득도 없어요. 빵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뭐죠? 고의로 그랬으니까 뭐죠? 사기다 해서 기소를 한 거죠. 판결 났어요?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무죄 판결 난다면 뭘 감안한 거죠? 뭐 언니가 떼부자니까 전혀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박근령 씨만 놓고 본다면 검사 판단이 맞습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뭐죠? 고의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언니나 또는 뭐 남동생이나 뭐죠? 재산을 판단한다면 무죄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최홍만은 뭐죠?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의가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2단의 고의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뭘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남편한테 카톡 왔어요. 여보, 로또 당첨됐어. 이렇게 오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죠? 그냥 막 하트 날리고 막 난리 나겠죠. 그죠? 그죠? 빨리 오라고. 그죠? 그죠? 그 오늘 우스갯소리 보니까 편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 듣던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난리 나겠죠. 그죠? 빨리 오라고 그러고 막 난리 났겠죠. 그죠? 근데 그러고 끝났으면은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 있으니까 그건 사기는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막에 남편한테 뭐죠? 차 바꿀까? 이렇게 오면 사기 될 수 있어요. 왜요? 차 바꿀 거란 말은 착오를 일으킨 그 와이프로부터 차를 바꿔도 좋다라는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뭐까지가 있는 거죠? 2단의 고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뭐죠?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가 됩니다. 복권이 생각나네. 옛날에 그 수사반정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에 주택복권 있잖아요. 주택복권이죠. 그거는 이제 신문 보고 맞춰봤자는 얘기죠. 근데 남편이 주택복권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회사를 갔는데 남편이 이제 깜빡 잊고 주택복권을 이제 뭐죠? 이렇게 그 집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주택복권 좀 당첨 좀 맞춰보자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죠? 신문을 폈는데 와이프도 뭐죠? 신문을 폈어요. 무슨 상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수사반 옛날 거예요. 주택복권을 집에다 두고 가서 와이프한테 전해가지고 자기야 우리 주택복권 좀 맞춰보자. 그러니까 와이프는 당연히 뭐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신문을 피고 남편도 뭐예요? 신문을 피고 서로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1등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들이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뭐 회사 간두고 막 잔치하고 막 난리 지고 나서 그날 밤에 줘봐. 줘봐. 뭘. 보여줘봐 그거. 뭘. 당신 가지고 있잖아. 뭐 그런 것도 떠오르고 그러네. 그죠? 환장하겠죠. 그죠? 누가 잘못하고 지금? 로또 보고 됐으면 좋겠어. 그죠? 아 진짜. 사지도 않으면서 맨날 일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과관계라는 말은 요 세 가지 요건이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그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기억할 건 요겁니다.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사기라는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뭐 50억 해먹었다. 8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객관적으로 뭐가 하냐요? 넘어갈 정도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도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넘어갈 정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기가 됩니다. 일단 강박입니다.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협박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협박을 했더니 뭘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요건 강박이 존재해야 되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만약에 강박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계속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적이냐 문제. 사기와 강박이. 이거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입법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기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봐요. 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뭐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기 강박을 반사회적으로 평가한다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거든요. 다시 한번요. 반사회적 범위는 뭐라고요? 무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사기와 강박은 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사회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다면 뭐 할 수 있을 뿐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면 무효라는 말은 또 왜 그런 거냐?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잖아요. 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두드려 맞을까 뭘 느끼겠어요? 공포심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갈등하겠죠. 몸으로 때울 것인가 줄 것인가. 그죠? 그러다가 뒤지게 아플 거야 줬다면 이건 뭐 강박에는 표시예요. 근데 이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탁 들었는데 3만 원만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뭘 못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에 칼을 겨눈다, 총을 겨눈다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박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 강박이 위법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법도 뭐가 존재해야 돼요?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추상적이에요.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알아요?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때 탄핵 사유에 뭐가 있냐면 중대한 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뭐죠?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참 이제 뭐 이렇게 종편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라이 놈이 뇌물죄는 형량이 높으니까 중대한 위법이고 뭐 강요죄에 해당하면 뭐 형량이 낮으니까 중대한 위법이 아니니까 탄핵 소추하면 안 된다. 이딴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한 중대한 위법이란 말은 형량이 아니에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뇌물죄는 뇌물 받는 거죠. 강요죄는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법적으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강요죄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 받는 게 더 비난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동네 양아치처럼 불러다 놓고 좁혀겠다 해가지고 돈 뜯는 게 비난 가능성이 커요? 다시 말하면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형량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게 뭐예요? 대통령이 재벌도 불러다 놓고 돈 안 주면 세금 세무조사할 거야. 돈 안 주면 니네 회사 문 닫을 줄 알아 해가지고 공포심을 일으킨 그 재벌로부터 돈 뜯어내는 게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형 이 문제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비난할 정도면 뭐죠? 위법한 거고 비난할 정도가 크면 뭐예요? 중대한 위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죄에 해당한다면 더 중대한 위법이에요. 근데 물론 둘 다 뭐예요? 중대한 위법이니까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뭐죠? 중대한 위법이 있다. 그래서 탄핵선추 인용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아무튼 위법하고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우리 판례 위법성은 둘로 나눠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합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백에요 1억을 빌려줬고 빌려준 1억 원을 받았어요.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그죠? 빌려준 돈 받는 거. 근데 우리 가백이 뭐라 했냐면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안 갚으면 네 딸 뒷동산에다 묻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부당한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니까 뭐죠? 위법한 거죠.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것처럼 뭐라 하더라도요. 정당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뭐 때려 죽이겠다. 집에다 불 지르겠다. 이렇게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고소 고발이 나와요. 누가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소 고발 자체는 국가로부터 구제받겠다는 것이니까 뭐하죠? 정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고소하겠다고 해서 1억 플러스 알파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라는 게 옷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합의금 뜯어냈어요. 그게 적정하면 뭐예요? 위법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치게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간통죄 처벌 안 하죠, 그죠? 간통죄. 이거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내년에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따시면 또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부할 마음이 좀 있으시면 유명한 자격증이 뭐가 있냐면 아직 없는데 탐정 자격증이 유명해요. 탐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탐정이 없어요. 일본은 탐정이 있죠. 코난. 그죠?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탐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탐정 자격증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부가. 근데 변호사들이 반대해서 잘 안 되는데 아마 2, 3년 내로 만들어질 거예요. 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과거에는 남편이 간통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12에 신고하면 돼요. 왜냐면 간통죄가 범죄잖아요. 범죄니까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줘요. 그리고 또 삶의 활력이잖아요. 재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경찰관인데 막 새벽 2시에 막 힘들어 죽게 꽃짜증 나는데 전화 가지고 여기 우리 남편이 간통하거든요. 빨리 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5분 만에 와 그냥. 그냥 2, 3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막 달려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관문 따고 들어가서 그 간통 현장을 적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고해도 경찰관이 안 옵니다. 왜요? 간통이 뭐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니까. 그죠? 뭐가 필요한 시대 됐어요? 탐정이 필요한 시대 된 거죠. 합법적인 뭐죠 이렇게 그런 거가 아니라 그죠? 불법적인 게 아니라 흥신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복도방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합법화돼서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가 진 것처럼 지금도 흥신소라는 뭐죠? 그냥 현실적인 게 있고 이게 합법화되면 뭐가 되는 거죠? 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탐정 나오면 꼭 따시기 바라고. 이게 뭐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탐정이라는 자격증이 나오면 유망한 강사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알아봤어. 제가 알아봤는데 민법은 없더라고요. 민법은 형법, 형선법,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변호사법 이런 거 나오더라고. 아무튼 간통을 저질러가지고 옛날에 처벌할 때 그 여자분 남편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죠? 이 사람한테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4억 2천만 원을 합의금을 뜯겼어요. 만약 이것이 적정하면 위법한 거 아니고 너무 많으면 뭐죠? 위법한 거죠. 우리 판례가 적정하다고 봤을까요? 위법하다 봤을까요? 그게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죠? 적정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과 소득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면 420만 원만 돼도 부정한 이익이고 돈 많은 놈 입장에서 뭐죠? 4억 2천만 원 뭐죠? 땡길만 하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의해야 돼요. 고의.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물론 이 고의도 어떤 고의여야 돼요?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요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 필요하죠? 2단계 고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 중에서 벼락 맞아 뒤지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을 보러 갔거든요. 점을 보러 갔던 점쟁이 뭐라는 거죠? 아이고 벼락 맞아 뒤질 쌍이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미친년 그죠? 이런 많은데 근데 그 양반은 진짜 주관적으로 뭘 느껴서요? 공포심을 느껴가지고요. 외출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갔겠죠. 보살님 제가 벼락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굿하세요 해가지고 굿을 했다면 주관적으로 뭐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판례도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죠? 저도 그 처음에 태어나서 2002년도에 점을 처음 봤거든요. 2002년도 제가 말씀드렸었나? 처음 봤어요. 2002년도가 뭐냐면 처음으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누가 이제 전보라 그러더라고요. 고민하니까 전보러 갔어요. 갔더니 와 지금도 놀라는 게 가가지고 이제 무당집인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그 무당 그 할머니 눈빛이 팍 떨리면서 네가 선생 소리들을 발전다 하고 소리 확 지르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으려는데 갑자기 눈이 막 이러면서 네가 선생 소리들을 발전다 소리 확 지르니까 제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옹골진춤한 상태에서 완전 몸에서 막 이렇게 전기 같은 게 흐르고 막 닭살게 돋더라고요. 그래서 점괘를 말하는데 이거는 점괘가 아니라 저주예요. 뭐 집안에서 뭐가 안 좋고 저가 안 좋고 나가 뒤질 거고 뭐 하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날 보고 와서 밥맛이 없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 처음에 네가 선생들을 발자냐 소리를 확 지르는 순간 제가 그 할머니한테 막 지배가 돼가지고 이러고도 와가지고 그냥 그 할머니 말이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밥도 못 먹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만에 또 갔어요. 3일 만에 가가지고 아니 무슨 점이 아니라 저주를 펴놓고 뭐 이게 헤쳐나갈 방법이나 빠져나갈 말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3일 제가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굿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내가 굿하려고 그랬어 제가. 아 굿을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굿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했더니 3천만 원이래. 정신이 팍 뜨더라고. 어우 그 할머니 무서운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 자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사기죠. 왜냐하면은 일단 저한테 뭐요?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죠?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뭐 가정적으로 이혼도 하고 뭐 직장도 뭐 잘리고 뭐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거 막 다야 그냥.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뭐 그냥 뭐 이 과연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명백히 뭐죠? 강박이죠. 아까 있었잖아요. 벼락마다 뒤지라는 것도 그 판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위법하죠. 무슨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의가 있는 거지. 근데 남들은 지금 옆에서는 웃으시지만 객관적으로는 저는 그때는 뭐요? 아, 굿이라도 해야지. 제가 300만 불었으면 했을 거예요, 제가. 300만 불었으면. 근데 이 아줌마가 3천을 부르는 바람에 제가 이 할머니가 그래서 정신 차렸는데 강박이죠, 그거 당연히. 그런가요? 예? 또 전문 얘기 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두 번째 본 게 뭐냐면 저희 충대 옆에 궁동이 있죠. 궁동 맞나요? 궁동에서 친구를 만나. 아 이거 녹화하는데 말해도 될까 모르겠네.
아니 안 할게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 재밌어가지고. 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이랬을 때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봐요?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이놈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갑에게 사기 강박을 치느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병이 피용자 직원이고요. 을이 사장이어서 사기 강박 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요? 직원들이 사기 강박을 쳐가지고 사장하고 뭐 했어요? 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죠. 이때는 여기가 뭐냐면 제3자입니다. 이때는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가 봐요? 취소할 수 있다가 봐요. 피용자는.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이때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으면 을이 알도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가 봐요? 취소할 수 있다가 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 이게 막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대리에서 보면 아주 쉬워요. 쉽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사기쳤으면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거 대리에서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언제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을이 선이고 무과실은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자, 사기나 강박은 명백히 뭐죠?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기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서 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에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취소를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취소를 못해도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교재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판례를 보면 판례가 좀 어렵거든요. 판례는 일단 안 보셔도 돼요. 일단 제가 판례도 다 설명드린 거이기는 해요. 201페이지 오시면 올해 문제가 있어요.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페이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제가 저번째 사립여대 교수하면서
국립대학 교수가 사직서 제출하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국립대학 교수는 신분이 뭐죠?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 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X죠.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도 뭐예요? 기망이죠. 근데 여기서는 침묵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작위. 그죠? 부작위. 부작위란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맞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4번 파산자가 허위 표시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 관제인은 허위 표시 후에 선임됐죠. 문맥상기죠. 다시 읽어봐요. 파산자가 허위 표시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됐어요. 그러면 파산 관제인은 뭐죠? 허위 표시 후니까 이해관계가 새롭고 따라서 뭐죠? 제3자에 해당하고요. 5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 송달 규정에 하여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거는 뒤에서 바로 볼 겁니다. 넘겨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네. 예. 갑이 을과 매매 계약했다고요. 모르지 그거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갑의 것일 수도 있고 을의 것일 수 있고. 그죠? 그죠? 어디 그게 있어요? 아니 매매 계약했다고요. 아니요? 왜 또 이렇게 나가시죠? 무효 취소는 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아 그냥 매매 계약했다고요. 매매. 갑의 것일 수도 있고 을의 것일 수도 있고요. 알겠잖아요. 을의 직원일 수도 있고, 그죠?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직원이면 뭐죠? 제3자지만 을의 뭐죠? 대리인은 뭐예요? 제3자가 아니다. 그게 둘로 나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솔직히 이 부동산 거래할 때 병이 대부분 누구예요? 중개업자죠. 중개업자. 그죠? 중개업자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중개업자는 뭐죠?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경우에 중개업자 들어가겠죠.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면 갑을 우리가 뭐죠?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려면 일정한 단계가 필요한데 의사가 완성이 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완성된 의사를 갑을에게 발신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완성된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또 도달된 내용을 을이 그 내용을 인식, 알게 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4단계에 걸쳐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알아야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의는 요지주의인데요. 우리 민법에는 없어요. 또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 이게 뭐죠? 도달주의인데요. 우리 민법은 이것을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발신만 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이 발신주의를 뭐죠? 예외라고 보고 있고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표백주의인데 우리 민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뭐 할 수도 없죠? 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뭐죠? 표백주의고,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예외는 뭐죠? 발신주의인데 우리 민법은 뭐는 없습니까? 요지주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도달주의다. 오른쪽에 보시면 2번 도달주의에 뭐가 나오죠? 원칙이 나오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는데 도달이 뭐냐? 상대방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거고,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으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지주의는 아니니까 그 내용을 뭐 할까지는 없어요?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이게 또 뭔 개소리냐, 그죠? 자, 이런 얘기죠. 상대방 본인이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거고요. 가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퇴근하고 나면 언제든지 뭐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도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수령 거절이 나옵니다. 있는데 이놈이 안 받아요. 그럼 뭐 한 것으로 보죠?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병우 씨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병우가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도망갔죠.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서 수령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불출석하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 인간이 좀 특이하게도 가족과 함께 도망갔죠. 심지어 강아지도 데려갔대요. 왜 가족과 함께 도망가는 거죠? 외로워서요? 아니죠. 요거. 그죠? 왜냐하면 가족이 받는 것도 뭐요? 도달이에요. 뭐라고요? 가족이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니까 이거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잠적해야 뭐죠? 도달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 말이 많았죠. 그래서 우병우 씨는 가만 보면 굉장히 뭔가를 되게 잘못한 것 같거든요. 뭔가를 많이. 근데도 마땅한 제목이 없어. 그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나쁜 놈 같은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 그런 거죠? 법을 잘하니까 뭐죠? 이렇게 위법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얘가. 항상 그 경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머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그죠? 근데 뭐 별로 삶이 행복하지는 않죠, 그죠? 그 양반도 경비실에서 받으면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애매한 건 말씀을 안 드려요. 경비실에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경비실에서 받는 것도 도달된 것으로 보긴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민등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경비실에 받더라도 뭐죠? 도달은 안 된 거예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애매한 거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격지자와 대화자에서 교재는 뭐죠?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격지자. 발신하자마자 바로 도달되는 것은 뭐예요? 대화자. 미국에 있는 저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예요? 대화자. 그죠? 옆에 누워있는 제처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옆에 누워있더라도 뭐예요? 격지자. 왜요? 편지가 우측을 통해서 제처한테 배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답은 입증책임인데 일단
요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 도달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주장하는 자.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다만 표의자는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 우편이나 뭐가 필요하죠?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배달이 됐고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곳으로 뭘 해요? 간주를 해줘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나요? 최근 들어서 등기 오면 가족 중 아무나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죠. 등기는 웬만하면 경비실에 안 맡기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경비실에 맡기면 자꾸 논란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가족이 사인하면 이름 적으면 뭐죠? 명기표가 뭐가 돼버려요? 도달된 곳은 뭐가 돼요? 간주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 내지 간주받으려면 최소한 뭘 보내야 돼요? 등기우편. 뭘 보내야 돼요? 내용증명우편. 이것도 번거로우면 최근에 좋은 건 뭐죠? 카톡입니다. 문자라도 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카톡이나 그 문자는 이제는 언제 받았고 언제 보냈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오히려 이제는 내용 증명보다는 카톡, 문자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새 그래서 뭐죠? 카톡 잘못했다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무엇과 다름이 없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내용 증명과 다름이 없는 뭐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카톡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가 지금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에서 의사표의 철회. 도달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므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철회할 수는 없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뭐가요? 효과가 없으니까요. 나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물론 표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번 발신 후 사정비용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갑이 사망하더라도 도달하면 효과가 생깁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 갑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왜냐하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달주의 예외가 나오죠. 일단 왜 도달주의가 원칙이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발신주의는 발신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을에게 뭐가 안 됐더라도 도달이 안 됐더라도. 그러면 이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발신주의라면 굳이 등기 속달 안 보내겠죠. 왜요? 보내기만 하면 이미 뭐예요? 효과가 생긴 거니까 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갑이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원칙의 도달주의예요. 그러면 발신주의 예외가 뭐냐? 첫째,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뭐가 발신주의예요? 답장이. 을이 갑에게요, 뭔가를 먼저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뭐하고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죠.
뭐가 발신주의라고? 답장이. 다시 한번요. 자, 왜 도달주의 원칙이라고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까봐 뭐가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했고 그것에 대한 뭐라면요?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걸 이미 뭐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묵건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첫 번째가 최고에 대한 답장인 뭐가요? 확답이 발신주의. 을이 갑에게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최고를 했다는 거죠. 최고를 받고 갑이 뭐라고 했어요? 답장인 확답을 하고 있다면 이 답장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그 다음에 또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이게 뭐예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청약을 먼저 했다는 거죠. 청약을 받고 갑이 을에게 뭘 해요? 답장인 승낙을 한다면 을의 입장에서 충분히 나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알같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 다시 말하면 답장이 뭐죠? 발신주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사원충의 소집통지죠. 사원충의 소집통지는 뭘 취합니까?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왜요? 사원이 뭐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사원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주주총회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모든 사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소집통지는 다 해줘야 돼. 한 사람이라도 소집통지를 뺐다면 그 주주총회, 사원총회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집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통지한 거다라고 이해된다면 한 명이라도 도달하지 않으면 그 주주총회는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 뭐하고 있습니까?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전원에게 뭐만 하면요? 발신만 하면 소집통지 한 거다라는 의미에서 사원충의 소집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원에게 뭐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모두에게 사원충의 소집통지를 한 거다라고 이해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확인문 좀 이따 풀어보고 박스 밑에 3번에서 의사표시 뭐가 나오죠? 공시정달이 나오죠. 자, 그럼 보자고요. 우병우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인간이 가족과 함께 잠적해버리니까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 보내지 못하면 청문회 안 왔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특위에서 공시송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 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특위에서 국회에서 우병우한테 이제 뭐죠? 공시송달을 할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113조입니다. 배우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우병우인지는 알죠? 이건 아니네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요거죠. 그죠? 우병우가 가족과 함께 뭐가 돼버렸어요?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국회 입장에서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 내용이니까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국회에서 검토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공시송달을.
왜 안 하기로 했냐면 공시송달은 법원에다 청구합니다. 법원에 청구를 하면 그 내용을 A4 용지에 적어가지고요. 법원 게시판에 붙여놔요. 가끔 가보시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붙여놓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돼요. 근데 우병우 씨 사건은 2주가 지나면 청문회 기간이 끝났어요. 몇시 그때 한 5일인가 남았어요. 그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시송달해 봐야 그 기간이 끝나고 뭐죠? 송달되고. 그러면 어차피 안 나와도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공시송달을 하려고 검토 중이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공시송달을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죠? 공시송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의가 나오는데요. 일단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받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질 않아요. 다만 예외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떼는 그때는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됩니다.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됩니다. 끝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한 장 앞에 가셔가지고 205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205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다. 의사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X. 답은 1번이죠. 1번이 답이면 어떻게 해요? 읽지도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린 풀어봐야죠. 2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뚫으세요? 우병우. 공시 송달의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맞죠?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청약에 대한 답정이 뭐가요?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 또 뒤에서 또 할 겁니다. 4번. 의사표시에 도달한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맞나요? 도달이란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받는 것만 도달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도달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뭐 할 필요까지는요? 요지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요지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에 도달을 알았다면 도달이 되니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좀 쉬었다가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